7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근데 정회가 끝나고 마이크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옆에 있는 국방장관한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관 즉각 사과를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이 설화가요. 정말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고 분노케 하는 겁니다. 예,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발언 때문에 어제 또 시끄러웠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저 상황을 좀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뒷모습이 나왔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서욱 국방장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이 회의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잠깐 정회를 한 상황이에요. 정의한 상황. 예. 정회한 상황에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먼저 이제 추미애 장관에게 말을 걸었고요. 그에 대한 뭐 답변을 그러니까 소위 둘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게 사담을 했군요. 마이크가 꺼진 그 줄 얘기가 알고. 이제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이 뭐 한 사람을 뭐 지칭을 하면서 저 사람이 검사 계속했으면 죄 없는 사람 여러 잡아갔을 것 같다 이런 비판을 이제 한 거죠. 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예. 검사를 계속했으면이라는 발언을 보면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걸 추측할 텐데 저 법사위원장에 검사 출신이 2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도부 의원을 지칭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이제 그 논란이 된 거죠.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어쨌든 유예만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일전에 법사위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혼자 독백이라고 했던 소설 쓰시네라는 맞아요. 발언도 좀 논란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어제 이 발언이 좀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낳고 있습니다. 어제 김도부 의원이 국방부의 문건을 또 공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됐었는데 아마 추미애 장관이 검사 안 하고 의원하기를 잘했다. 검사했으면 여러 사람 잡을 뻔했다는 뭐 거의 김도부 의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의도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서욱 장관이 요즘 많이 힘드시죠, 불편하시죠라는 말에 그냥 사담 성격으로 그냥 화답하다가 나온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담을 나누다가 어쨌든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제 어쨌든 정회를 했으니까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겠죠. 그래서 둘이서 뭐 둘만 들릴 정도로 사담을 나눴는데 그게 마침 마이크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예. 정해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을 표명하긴 했습니다만은 뒤끝이 개운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말 실수가 있을까? 일단 뭐 지금 장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적 대화인 건 분명합니다. 사담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걸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의 차이죠. 근데 하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안 들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사담이기 때문에. 뭐 김민석 의원이 아침에 한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대통령 관련해서 이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사자 또는 야당에서 지금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추 장관은 이전에도 사실 계속해서 장관직 수행하면서부터 윤석열 총장하고 대립각 세우면서 제 명을 거역했다든지 사실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발언들을 계속하면서 설화의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계속 됐습니다. 그런 만큼 뭐 이 부분은 사담이긴 하지만 상대가 들었기 때문에 사과 표명까지 갔지만 소설 쓰신 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마도 본인은 독백이라고 했지만 당시 회의장에 다 들린 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즉각적으로 사과 표명은 하지 않았었죠. 상당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뭐 요즘에 입단속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이기도 합니다. 막말주의해야 되고 설화주의해야 된다는 것. 추 장관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런 방송 사고, 일종의 방송 사고는 저희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방송이 다 끝난 줄 알고 마이크 다 꺼진 줄 알고 사적으로 대화 나누던 것이 그대로 생방송으로 나가는 경우도 흔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의원은 뭐 사석에서는 대통령 욕도 하는데 추 장관이 사과까지 했는데 이걸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은 저 자리는 뭐 식당이라든지 술집에 있는 그건 독립된 밀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다 앉아있고 물론 이제 정회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될 얘기거든요. 화장실에 가서도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국회인데 저런 얘기를 한 추 장관은 약간 조심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정말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 사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그냥 사담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뭐 짐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어떤 분들은 음모론적으로 보면 저것도 상당히 계산하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도된 발언이다. 공격할 수도 예. 있어요. 방금 앵커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화장실 같은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 건 누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얘기하는 거는 들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듣고 그게 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예. 하는 얘기도 있어요. 추 장관이 어제 한 얘기는 정황을 보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추 장관이 그동안에 공수라기보다 강온 양면의 답변 전략을 쭉 해왔죠. 어떤 예. 때는 바짝 엎드렸고 어떤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히려 맞대응을 했고요. 어제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된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즉각 사과를 한 거 보면 예. 의도를 갖고 일부러 뭐 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이 김민석 의원이 뭐 YTN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처럼 사실은 들킨 죄라는 게 우리 들킨 죄. 예. 사담은 들킨 죄라는 게 제일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추 장관의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의원들도 되게 다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들킨 죄라는 게 사실 커요. 이 들킨 죄든 아니면 추 장관의 사담 이 마이크 마이크를 타고 나온 거든 간에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결국 공인이나 공직자가 평소에 언행이나 처신을 예. 얼마나 스스로 자제를 하면서 몸에 배 있느냐. 예.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누구든지 본인의 성격, 욱한 성격, 그다음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공직자 생활하기 어렵죠. 그런 점을 아마 추 장관 스스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뤄 짐작컨대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서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불신감이 강하다 보니까 무의식결에 저런 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것은 뭐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듣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게 선임이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저게 제가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저 녹취에 부합하는 기사 내용을 제가 보고 왔지만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우정 기자, 저게 지난해 7월에 인사청문회 당시에 마이크가 내려간 줄 알고 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윤대진 당시에 최측근을 말하는 건데 뭐 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 이제 윤대진 얼마나 친한지 두 사이가 얼마나 친한지 뭐 이제 실질적으로 드러난 이런 장면이기도 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의 당시 발언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자에게 어떤 이렇게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사담이 인사청문회 과정이 영상으로 흘러나온 장면인데요. 뭐 정치권도 그렇고 이런 인사청문회, 뭐 국감장 이런 여러 곳에서 사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런 실수를 할까 싶은데 이런 실수들이 종종 나오고 또 기자들이 목격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우정 기자도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제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들립니다. 그럴 리가요. 알겠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논란이 된 어제 검찰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추 장관 아들 서 씨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의 주거지 그리고 사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거고 이틀 전인 지난 19일에는
당시 부대 지원 장교였던 A 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그리고 당시의 추장관의 보좌관이었던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고요. 일단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이 A 대위와 전 보좌관 사이에 2017년 당시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인물이 개입했는지 이런 여부들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국방부도 압수수색했잖아요. 국방부 압수수색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곧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방부 압수수색 전에 이제 서 씨, 그러니까 추 장관의 아들 그리고 보좌관 역시 소환 조사까지 됐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통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추린 다음에 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게 통상적인 일정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진 양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렇게 최근에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 분석을 통한 또 자료 분석이 나오면은 그 이후에 관계자들 혹은 추 장관의 아들이 또 잇따라 소환이 되지 않을까. 한 차례 더 소환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서 씨가 이 병가 기간 동안에 PC방에 갔었다. 뭐 이런 식의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뭐 파악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 외에도 추 장관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이 연예인 줄리안 씨가 자주 가서 그 줄리안이 법무부의 홍보대사가 됐다. 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다들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라고 하고요. 확실한 건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35명이라고 합니다. 홍보대사도 아니군요. 네, 그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지금 줄리안 씨 입장은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상당히 조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딸의 식당의 단골 손님이어서 네, 본인은 이제 이태원에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추 장관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 단골 손님이었을 뿐인데 그리고 중요한 건 사장님이랑 안부 인사는 하지만 봤을 때 안부 인사는 하지만 연락처도 모를 뿐더러 이 추 장관의 딸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추 장관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조금 지나친 억측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골 손님이어서 엄마인 추 장관이 법무부의 홍보대사로 영입해 준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여기에 하나 더 좀 팩트 체크해 볼 뉴스가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아들, 지금 추 장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이제 공세를 주도했던 분인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아들 역시 군대에서 무단 결근을 하고 뭐 황제 복무를 했다 이런 주장이 또 인터넷에서 나오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SNS를 통해서 그 연합뉴스 기사가 지금 퍼날라지면서 지금 퍼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게 SNS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군요.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이제 연합뉴스발 기사고 단독 주호영 아들 대전검찰청 공익근무 중 무단결근 수사해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부제는 있는데 제목은 없고 이제 내용은 없고 사진만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알아봤더니 어쨌든 연합뉴스는 국가기관통신사로서 단독이라는 이 제목을 달고 기사를 내지는 않습니다. 속보를 내긴 하지만 단독은 내진 않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아들이 지금 뭐 검찰청 공익근무 중에 무단결근을 수차례했다고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공익법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법무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은 가짜 뉴스고요.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앞서 추미애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던 줄리안 씨가 법무부의 홍보대사가 됐다. 이런 기사를 쓴 언론 매체. 그리고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중에 무단 결근을 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짜집기까지 해서 퍼나르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사화되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근거로 또 폭로를 제기하고 정쟁화시키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들인데 왜 이런 게 너무 늘상적으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드 미디어. 그러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이미 방송.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매체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사, 지상파 방송, 그다음에 종편 그리고 신문사들이죠. 이 이외에 온라인 매체들이 지금은 뭐
6,000개, 7,000개 예. 우러날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올리는 뉴스가 네이버나 다음에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그 뉴스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 오래된 매체들의 뉴스조차도 구분이 없이 다 그냥 같이 예, 올라가요. 섞여버리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서로가 서로의 뉴스를 옮겨서 이제 언론 용어로 뭐 받아 쓴다고 하는데 베껴쓰기죠, 일종의. 예, 옮겨서 쓰다 보니까 그 도중에 확인되지 않은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가 예. 그냥 퍼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는 내부에 걸러지는 과정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1인 미디어 또는 뭐 아예 작심하고 달라드는 가짜뉴스 생산을 예. 하는 곳에서는 그건 대중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 올라가는데 문제가 이제 거기서 발생합니다. 흔히 말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예. 장치가 없어요. AI를 동원해서 편집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 최근에 바뀌어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도 예.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언론 뉴스를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보고 골라서 그걸 다시 또 옆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런 확대 재생산 과정. 예. 이런 게 사실 이런 가짜 뉴스가 더 증폭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원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어머니인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 그다음에 현직 법무장관이라는 것 때문에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사실 공인의 아들이라는 걸로 너무나 많은 어찌 보면 값을 치르고 있거든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의 아들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 상황에서 왜 동원이 돼야 되는지 예. 이런 걸 좀 따져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과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한 공격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런 가짜 뉴스는 더 많이 생산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 정치권의 문제다 이렇게 돌릴 수는 없지만 큰 책임 있는 게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어제 추미애 장관이 참석을 했던 문 대통령 주재 검찰 개혁회의가 있었어요. 권력개혁회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추 장관과 동시에 입장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보고 추미애 장관에게 힘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건지. 네, 일단은 청와대가 그거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예. 이 힘 실어주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붙은 것 자체가 사실 이 개혁회의를 두고서 최근에 추미애 장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개혁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 회의 전부터 이런 해석들이 붙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회의 당시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그 해석이 맞았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이제 덧붙여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사진에서 보듯이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가 여기에 선을 그었는데요. 독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독대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만을 불러서 따로 만났다거나 이런 일정은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 참석자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추 장관이 행사장 바깥에서 영접 목적으로 이제 대기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같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에게 힘 실어준 게 아니라 참석자들 가운데 추 장관이 제일 서열이 높아서 의전 차원에서 대통령하고 같이 들어온 것이다. 그 정도가 제 청와대 해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전후 맥락을 뜯어보면 될 일인데 왜 자꾸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막 침소봉대하거나 과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왜 이럴까? 근데 저는 저 장면 보고 당연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 실어줬다. 그렇죠. 왜냐하면 추 장관이 지금 어쨌든 아들 문제로 인해서 상당 기간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대통령과 나란히 입장한다는 것 자체는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필 이제 저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저 자리에 윤석열 총장까지 대통령께서 좀 불러주셨으면 저런 여러 가지 해석을 조금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제외가 됐어요. 총장 역시 장관급입니다.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이기 때문에 이 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인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외된 상황에서 추 장관과 나란히 입장한다는 것은 뭔가 역시나
윤석열 총장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패싱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에게 이 검찰개혁 계속 매진해달라는 메시지를 저런 모습으로 드러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어제 회의가 2차 개혁회의였는데 1차 때는 박성기 법무부 장관이 같이 대통령과 입장했어요. 그걸 비추어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상할 건 없는데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에게 힘 실어줬구나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청와대에서 또 하나 좀 공방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37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과연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라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죠. 윤교인,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또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없이 야당 원내대표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특히 청년들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고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음에도 야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게 이제 청와대 해명인데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가 굳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청와대에서 반박을 하고 발끈했던 게 감히라는 혹시 그 단어 때문이 단어 아닐까.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 중에 감히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이렇게 입에 담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감히라는 말이 가져오는 그 뉘앙스 이게 아마 청와대 관계자가 흥분을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반박한 게 아닐까. 그 당시에 뉴스가 됐던 건 이번이 뭐 제1회 청년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 7명의 단원들을 불러다 놓고 대통령이 직접 만났고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에게 한 메시지 중에 뭐 굳이 따지면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쓸 정도로 중요시했다. 근데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 첫 취임사에 있었던 이 공정이라는 화두가 그 이후에 오히려 당사자들 처음에는 공감을 얻었던 청년들에게 오히려 반격의 빌미를 주는 몇몇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들을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끄집어 들여서 공격을 한 것 같은데 감이라는 저 단어가 맞다면 전 뭐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몸을 담고 있는 국민의힘 그 이전에 통합당 그 이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만 공격을 하면 조금만 거친 언사를 쓰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박을 하고요. 공격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 제도를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서로 정권이 바뀌어 보니까 서로 알고 있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대통령직이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존중하기 위해서 서로 지킬 건 지키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민주당 의원들 설전 주고받는 거 보면은 뭐 우리보다 더한 경우도 좀 덜어 있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면서 정쟁을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좀 좋다. 알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번에 집 두 채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집을 팔아라라고 하면서 본인도 참 석연치 않게 청주의 집도 팔고 반포에 있는 집도 팔았는데 최근에 이 청주에 전셋집을 구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청주에 전셋집을 구한 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여기에 또 이제 해석이 붙었습니다. 또 해석이 붙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노 실장이 청주에서 17, 18, 19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기 충북지사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 비서실장 교체가 되는 거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과 설들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주시 아파트를 당시에 매각할 당시에 짐을 컨테이너로 옮겨뒀었다. 근데 이 짐을 계속 방치해둘 수가 없어서 이걸 옮겨놓기 위한 전세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이 이뤄진 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과잉 해석은 오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전세 계약을 짐을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데다가 예. 이 최근에 이제 원래 비서실장 교체설이 스물스물 나오기도 했었고 거기에 이제 노영민 실장의 17, 18, 19 삼선 국회의원 이런 전력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런 충북지사 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고향이 이제 청주에서 살려고 또 집을 사면 또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까 전셋집을 사서 세간살이를 좀 보관하려고 했다. 이게 청와대 해명입니다. 과잉 해석하지 말아달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노영민 실장은 물론 이제 비서실장이란 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만은 반포에 집 팔고 청주에 집 팔고 졸제 무주택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피해본 사람이 노영민 실장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집을 다시 사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할까요? 저는 지금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실거주 한 채 남기고 다 팔라고 하잖아요.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론은 아니지만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외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잖아요. 본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두 채, 세 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만 이제 잘 내면? 그렇죠. 그게 이제 투기 세력과 결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당연히 단죄를 해야죠.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억누르는 듯한 이 발언이 계속되는 것. 사실 그러면 재산 어디다 투자합니까? 사실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저는 이게 세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좁은 땅덩이에서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꾸 죄인 취급하는 시선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되죠. 그러나 청와대의 방침은 또 그와는 다릅니다.